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미 이혼을 했고 딸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배신과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매일 고된 노동을 하셨고 저는 3남매 중 맞이로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엄마,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동생들이나 공부시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적었지만 집에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저는 현재는 이혼한 전 남편인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업무 관련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민석은 저와는 달리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말투도 부드럽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로만 만나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수연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날이 저희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게 좀 콤플렉스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연 씨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는 그냥 부모님 돈으로 학교 다닌 것뿐인데.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학력 때문에 주눅 들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단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지만 처음에는 다소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수연 씨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의 대학은 기본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수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친정 형편상 호화로운 결혼식은 엄두도 못 냈고 시댁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신혼 초기에 저희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였죠. 민석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 준비를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도 함께 했어요. 너도 일하는데 집안일을 혼자 하면 힘들잖아. 우리 같이 하자.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의 말에 저는 늘 감동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하셨던 시어머니가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며 열심히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네가 대학을 못 나온 게 아쉽구나. 가만 보면 머리도 좋고 손도 빠른데.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말해. 학비는 내가 대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정말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나한테 학비까지 대주신다고 하시네. 그러게, 우리 엄마가 처음엔 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감동받아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수연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내가 밥 해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네가 공부하랴 일하랴 힘든데 내가 챙겨줘야지.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방문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사주셨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우리도 손주 생기겠네. 수연아, 몸조리 잘해야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시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저를 극진히 챙겨주셨습니다. 영양제도 사다 주시고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셨어요. 그렇게 딸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시고 퇴원 후에도 자주 방문해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손녀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시어머니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정도였죠. 수연아,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우리 민석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어. 제가 더 복 받았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엄마와 딸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제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승진을 했고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사 축하금을 주시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사 비용도 대주시고 유나 키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런 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봐주고 있었고 저희는 둘이서 나들이를 나온 것이었어요. 수연아, 너 만나서 내가 정말 행복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피한다는데 너는 나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잖아. 저도 어머님이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친구들이랑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평생 행복하겠다고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평화로운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5살이 되던 해의 봄날에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병원이야. 민석이한테도 연락했는데 너도 올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유나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검사 중이야. 1시간쯤 지나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당뇨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부터 당장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병실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고는 애써 웃으시려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미안하구나, 수연아, 민서가.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려나 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짐이라니 무슨. 그날부터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수 금마다 투석을 받으셔야 했고 한 번 투석에 4~5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몇 주는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있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점점 힘들어졌죠. 어느 날 저녁 투석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실 정도로 기력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차라리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뭐? 같이 산다고?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투석 후에도 쉬기 힘드실 것 같아. 우리가 옆에서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민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연이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괜찮아. 어머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내가 무슨.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유나 키울 때도 얼마나 도움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내 집에서 지낼래. 너희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유나도 함께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유나 심심해요. 그래? 유나가 할머니랑 살고 싶어? 네, 할머니 매일 보고 싶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한테 너무 패기치지 않는 선에서만 부탁할게. 어머님, 패가 무슨 패예요? 가족인데요. 이삿날 시어머니의 짐을 옮기며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중간 크기 방을 쓰시게 되었고 저희는 안방을, 유나는 아이방을 썼습니다. 아파트가 넓지는 않았지만 방이 3개라 함께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관리에 집중했어요. 먼저 투석 환자를 위한 식단을 공부했습니다. 나트륨, 칼륨과 인을 제한해야 하고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해야 했죠. 어머님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었어요. 투석 환자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니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염식으로 만들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영양사에게 상담도 받았습니다. 투석이 있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투석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아, 네 회사는 어떻게 하니? 제가 회사에 사정 말씀드렸어요. 당분간 재택근무 좀 늘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미안해. 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님 건강은 지금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투석이 없는 날에는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매일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늘은 공원까지 가볼까요? 수연아, 미안한데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천천히 가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시던 시어머니가 한 달쯤 지나자 30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요즘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진짜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눈치 보며 산다는데 나는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나서 이렇게 며느리 덕에 호강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밥 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운동까지 같이 해주고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제 딸도 할머니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우와, 우리 유나가 그렸어? 정말 예쁘다. 할머니 얼른 건강해지세요. 그럼 같이 놀이공원 가요. 그래, 할머니가 얼른 나와서 유나랑 놀이공원 갈게.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투석은 여전히 받아야 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투석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가족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시나 봅니다.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천사예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야유회에 가고 딸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수연아, 나 정말 행복해. 너랑 같이 살게 되어서. 저도요, 어머님. 처음엔 걱정했어.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까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어머님이 저한테도 친엄마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병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속에서도 보람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회식은 점점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석이, 너는 오늘 일요일인데 또 회사를 가니? 시어머니도 의아해하셨습니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와 대화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샤워를 하고 나가려는데 세탁기에 넣어둔 그의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립스틱 자국이 칼라 부분에 묻어 있었고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도 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재빨리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바꾸지 않았더군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나? 다음 주 금요일 어때? 와이프가 요즘 시어머니 챙기느라 바빠서 신경 안 쓰더라. 오빠, 와이프는 눈치도 없네. 그럼 금요일에 보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울었어?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핸드폰 봤어. 제이라는 사람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어. 너 내 핸드폰을 몰래 봤어?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중요하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나가 깰까봐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회사 동료한테 사랑한다고 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냐고. 그건 그냥 친한 사이니까. 거짓말하지 마. 셔츠에 립스틱 자국도 봤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유나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그게 변명이야? 수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요즘 엄마 챙기느라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집에 오면 엄마 간병하느라 바쁘고. 나는 그냥 외로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 당신 엄마 간병하는 게 내 잘못이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알아. 근데 나는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엄마한테만 매달릴 줄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챙긴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수연아, 진정해. 우리 유나도 있잖아. 유나 때문에라도 이혼해야지. 바람 피우는 아빠 밑에서 키울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어제 너희 싸우는 소리 다 들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긴 민석이가 바람을 폈다며.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이혼해라. 네? 이혼하라고. 네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남편이 바람 피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남편 케어를 못했거나 결국 다 네 책임이야.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그래, 나한테는 잘해줬지. 근데 정작 네 남편한테는 소홀했잖아. 그게 문제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유나는 두고 가. 네가 키우면 제대로 못 키울 테니까. 어머님,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네 잘못이니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사랑과 헌신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1년 넘게 매일같이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운동 함께하고 그 모든 게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나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양육 능력도 의뢰인께 있으니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불륜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어요. 수연아, 다시 생각해봐. 유나를 생각해서라도. 유나 생각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 소송으로 갈 거야. 협의 이혼 원하면 내 조건대로 해. 결국 남편은 항복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는 매달 150만 원, 재산 분할도 적당히 받았습니다. 불륜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2천만 원을 받아냈죠. 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유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걱정 마세요. 위자료도 받았고 일도 할 거예요. 아마도 너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1년 넘게 간병했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 첫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할머니 집 안 가? 유나야, 우리 이제 할머니 집에 안 가. 왜?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바쁘셔. 아빠도 안 와?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많아서. 아빠도 보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나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밤마다 유나는 울었습니다. 잠꼬대로 할머니와 아빠를 찾는 유나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유나를 위해서는 참고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바람 피우는 남편과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나았어요. 유나에게도 그런 아빠를 보여주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수연아, 잘한 거야. 그런 남편이랑 살면 너만 더 힘들어.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식이 우선인 거지. 아무리 며느리한테 잘해줘도 결국 핏줄이 다른 거야.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결국 남이었던 거예요. 친정아빠도 분노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당장 갔어. 아빠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1년 넘게 매일같이 투석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식단 챙기고 운동 함께하고 그 모든 헌신이 무의미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시어머니를 너무 챙긴 게 잘못인가? 밤마다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유나 좀 보자. 면접 교섭권 있으니까 한 달에 2번 보면 돼. 그게 아니라 유나를 내가 키우고 싶어. 뭐? 엄마가 키우시겠대. 유나를 할머니한테 보내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절대 안 돼. 유나는 내가 키워. 너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그건 내 일이야. 유나는 내가 키운다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나 당장 나한테 보내. 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야. 유나 불쌍하게 만들지 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친정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유나를 봐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네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 보는 게 무슨 짐이니? 수연아,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가 유나 잘 키울게.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진짜 가족은 친정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울어? 엄마 운 적 없는데. 엄마는 자면서 울어. 나 다 들었어. 5살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유나를 위해 강해져야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유나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났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정말 저를 미워하셨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에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아, 누가 왔나 봐. 엄마의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러 나갔는데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 왜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화를 내며 소금을 가져와 뿌렸습니다. 나가요, 당장. 우리 딸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묵묵히 서 계시다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파트 등기 권리증, 통장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전세 주던 아파트야. 이제 네 거다. 명의 이전 서류도 다 준비해뒀어.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친정엄마는 여전히 경계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 밤 너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 민석이가 바람 피운 것도 다 알았어. 사실 나는 그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그냥 참고 살까봐 그게 두려웠어. 수연아,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 나를 1년 넘게 간병해준 네가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참고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 생각했을 거야.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 내가 이혼하면 어머님을 누가 돌봐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살까봐 나는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말했다. 네가 잘못한 거라고 이혼하라고. 네 등을 떠민 거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 민석이는 내가 잘못 키웠어. 그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이 재산을 내 아들이 아닌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진 빚이라고 생각해.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못 받아요. 받아라. 이건 네가 받은 상처에 대한 나의 보상이야. 그리고 내 손녀를 위한 거고. 하지만 그리고 수연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가 한 말은 다 거짓이었어.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어. 아니, 진짜 내 딸이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다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3억 정도 돼. 그리고 통장에는 5천만 원 넣어뒀어. 유나 키우는데 보태 써라. 어머님, 정말 못 받아요. 이건 어머님 재산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민석이한테 가. 그 녀석한테 주느니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게 낫지. 하지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이미 명의 이전할 준비 다 해놨어. 세금 문제도 내가 처리할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유나 잘 키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님, 가지 마세요. 같이. 아니야, 나는 이제 가야 해. 민석이 곁에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가끔 유나 보러 와도 될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시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셨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한테는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하라고 해라. 내가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아.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봉투 속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파트와 통장 총 3억 5천만 원. 이건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을 마친 지 일주일 후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줬다며? 그건 어머님이 주신 거야. 당신이랑은 상관없어. 상관없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이야. 당장 돌려줘.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어머님이 직접 증여하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고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에 전 남편이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와, 당장 내 돈 돌려줘. 그 소란에 친정아빠가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이건 제 돈이에요. 엄마가 아들도 아닌 맏며느리한테 준 게 말이 돼요? 네 엄마가 준 거면 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 여기서 떠들지 말고. 결국 전 남편은 경찰에 신고당할 뻔하고 쫓겨났습니다. 한 달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민석이 요즘 힘들다더라. 회사 그만두더니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시작했는데 망했대. 네? 그 여자 있잖니? 불륜녀한테 사기당했나 봐. 수억 원을 날렸다던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도 헤어졌대. 인과응보인가 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가? 민석 씨 일 때문에.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나는 괜찮아. 너나 유나랑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과 단둘이 사는 보금자리였죠. 엄마, 우리 집 넓다. 그치? 유나 방도 따로 있어. 유나는 신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빠와 할머니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유나를 보러 오실 때마다 새 장난감과 옷을 사다 주셨죠. 어머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손녀 사주는 게 뭐가 나빠? 그래도 수연아, 너는 너대로 유나 잘 키워. 나는 가끔 이렇게 얼굴 보러만 올게. 힘들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시절,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그리고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어요.